그날 밤 모든 게 변했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린 건 웃음소리였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오빠, 제발. 그만해요. 1971년 봄 수원 외곽 논두렁에는 보리순이 촘촘히 돋아나 있었다. 아침마다 종소리가 마을 끝까지 퍼졌고 아이들은 흙먼지를 가르며 뛰었다. 나는 13살 박정아였다. 학교가 끝나면 어머니가 다림질하던 방에 들어가 바닥에 떨어진 옷핀을 줍는 것이 일상이었고 다림판 위로 올라온 따뜻한 김과 풀 먹인 천의 냄새가 방안을 채우면 그 냄새를 맡으며 잠시 멍하니 서 있곤 했다. 우리 집은 마을 어귀의 낡은 기와집이었다. 마당엔 봉선화가 줄지어 피었고 부엌 창문 너머로는 논이 반짝였다. 바람이 불면 볏짚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가난했지만 저녁 무렵이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라디오 음악과 함께 작은 웃음이 피어나는 집이었다. 아버지는 트럭 운전사였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짐을 날랐고 때로는 산길을 넘고 강을 건너 며칠씩 집을 비웠다. 돌아오는 날이면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우리 딸, 엄마 말 잘 들었지? 목소리에는 늘 피로가 묻었지만 손길만은 다정했다. 어머니는 낮에는 세탁일을, 밤에는 재봉을 했다. 페달을 밟을 때마다 재봉틀은 따각따각 일정한 박자를 냈고 그 소리는 우리 집의 심장소리 같았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고 새벽에 깨어도 여전히 그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는 자주 말했다. 정화야, 여자는 집안일 잘해야 사랑받는단다. 그렇게 나는 밥하는 법, 다림질, 바느질, 물을 끓여 수건을 삶는 법까지 배웠다. 13살에게는 버거운 일이었지만 어머니의 굳은 손과 퀭한 눈두덩을 보면 불평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이내 사라졌다. 우리 집에는 오빠가 셋 있었다. 첫째 철수는 20살 공장에서 일했고 퇴근 무렵이면 옷에 기름 냄새와 술 냄새가 배어 있었다. 둘째 진수는 18,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고 라디오 안테나를 만지작거리며 음악을 크게 틀어놓기 일쑤였다. 막내 영수는 16, 겉보기엔 순했고 말수가 적었지만 심부름은 나에게 가장 많이 시켰다. 정화야, 물 좀. 밥상 치워. 내 양말 어디 갔어? 그들의 말은 부탁이 아니라 지시였고 나는 늘 고개를 끄덕이며 따랐다. 아버지가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빠들은 자연스레 집안의 자리를 차지했다. 4월에 햇살이 막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니 부엌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거렸고 라디오에서는 송창식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햇빛이 밥그릇에 부딪혀 작은 반짝임을 만들었다. 어머니는 옷 보따리를 들며 말했다. 정화야, 오빠들 밥 먼저 차려줘. 금방 다녀올게. 네. 엄마, 대문이 닫히자 집안은 갑자기 넓어지고 조용해졌다. 반찬을 꺼내려던 순간 안방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웃음이 새어나왔다.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오빠 셋이 화투를 치고 있었다. 눈앞에 담배 연기가 낮게 깔렸고 방 구석에는 소주병이 서너 개 누워 있었다. 야, 정화야, 물 좀 가져와. 철수 오빠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나는 주전자를 들고 들어가 바닥에 내려놓으려 했지만 문득 영수 오빠의 시선이 내 손목으로, 얼굴로, 다시 손목으로 천천히 내려가는 걸 느꼈다. 물 여기. 나는 얼른 내려놓고 나가려 했다. 그때 철수 오빠의 손이 내 손목을 잡았다. 어디가? 아, 밥 차려야 해요. 잠깐만 있어봐. 심심하잖아. 손목이 서늘해지고
피부 아래로 심장 박동이 전해졌다. 노래 한 곡 해봐. 진수 오빠가 라디오 볼륨을 높이며 웃었다. 저 못해요. 시키면 해.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몸을 조금 흔들었고 그들 웃음소리는 더 커졌다. 그때 대문 여는 소리가 났다. 정화야, 엄마 왔다. 순간 손목이 놓였고 나는 부엌으로 달려나와 국그릇을 꺼냈다. 어머니는 내 얼굴을 보지 않은 채 물었다. 오빠들한테 물 갖다 줬어. 네. 순분. 지금 차릴게요. 그날 밤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10개 남아 있었다. 잠을 청하면 낮의 웃음소리가 귓속에서 되감기듯 반복되었다. 재봉틀 소리는 여느 때처럼 규칙적이었지만 그 규칙이 오히려 낯설고 멀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내 방은 점점 좁아졌다. 어머니가 시장에 가는 날이면 복도 끝 발소리가 멀어지는 동안 내 심장도 따라 멀어지는 듯했다. 문은 잠겼고 방 안 공기는 천천히 식었다. 처음에는 울며 문을 두드렸다. 오빠, 문 열어줘. 제발. 돌아온 건 짧은 웃음과 무심한 말뿐이었다. 조용히 해. 소리 내면 엄마만 힘들어져. 그 말은 한겨울 논바람처럼 차가웠다. 울음이 소용없다는 걸, 소리를 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입을 다물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다. 어둠은 천천히 자라 새벽 가장자리를 잠식했고 나는 그 속에서 숨을 고르며 견뎠다. 5월이 오자 마당의 봉선화는 더 붉어졌고 노는 햇빛을 받아 금빛으로 물들었지만 내 안의 계절은 겨울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은 점점 느려졌다. 도서관에 들러 책장을 넘기는 신용을 하거나 운동장 트랙을 천천히 걸었다. 하지만 결국 집으로 발길을 돌릴 때면 해가 지는 속도는 늘 내 마음보다 빨랐다. 친구들이 물었다. 정화야, 요즘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살 많이 빠졌어. 그냥 입맛이 없어서. 거짓말은 자꾸 쉬워졌고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급식 시간에 친구들이 떠들며 웃을 때 나는 반찬을 한 점 집어 밥 위에 올려놓고 밥알을 새듯 천천히 씹었다. 삼키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가 그때 처음 알았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불렀다. 박정화, 잠깐 남아봐. 교무실 문이 닫히자 복도의 소음이 사라졌다. 선생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조용히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니? 성적도 많이 떨어졌어.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말고 무슨 일 있니? 집에 아니요. 아무 일도 없어요. 어머니가 늘 하던 말이 혀끝을 막았다. 집안일은 밖에 말하는 게 아니야. 선생님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 한숨을 쉬었다. 힘든 일 있으면 말해. 선생님이 도울게. 알았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다. 어른들은 도와주지 않는다. 아니, 도와줄 수 없다. 그렇게 배워버린 밤들이 있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 집 기와지붕 뒤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굴뚝에서 연기가 올랐고 부엌 창에는 노을이 걸렸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왔니? 왜 늦었어? 도서관에 있었어요. 그래. 손 씻고 밥 차리는 거 도와. 오빠들은 방에서 웃고 있었다. 텔레비전이 없던 시절, 라디오 소리와 화투장 부딪히는 소리, 간헐적인 웃음이 안방 공기를 뒤섞었다. 밤이 되면 재봉틀은 다시 규칙을 찾았고 나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방 안은 금세 어둠으로 채워졌다. 어느 날 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발소리, 숨소리, 불은 꺼진 채였고 어둠 속에서 이름이 불렸다. 정아야. 대답하지 않았다. 자는 척했다.
그러나 이불 가장자리가 스르르 젖혀졌다. 일어나. 오빠, 제발. 그만해요. 속으로만 말했다. 지금은 겨울이다. 눈이 오지 않아도 내 안에는 겨울이 깊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내 얼굴을 보며 물었다. 정화야, 어디 아프니? 괜찮아요. 밥은 목을 통과하지 않았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에 엎드렸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속은 텅 빈 듯 무거웠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났을 때 몸은 낯선 신호를 보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 멈추지 않는 어지러움,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학교 복도를 걷다가 눈앞이 스르르 어두워지는 순간 몸이 바닥으로 기울었고 나는 그 어둠에 잠겼다. 눈을 뜨니 병원이었다. 하얀 커튼, 소독약 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의사의 목소리가 멀고도 또렷하게 들렸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장기간의 학대 흔적이 있어요. 그 말은 내 귀에서 바로 심장으로 떨어졌다. 아버지가 도착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하늘을 찢는 듯했다. 누가 우리 딸한테 이런 짓을. 그 소리 뒤로 어머니의 울음이 붙었다. 오빠들은 문가에 서 있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벽을 바라보았다. 경찰이 와서 물었다. 가해자가 누군지 말해줄 수 있겠니? 나는 입술을 떼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공포는 늘 시선의 모양을 하고 다가왔다. 그래서 말했다. 모르겠어요. 진실은 그 순간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내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낮고 빠른 목소리로 말했다. 정화야, 이 일은 우리만 알고 있자. 밖에 나가면 우리 다 망가져. 그 말은 칼처럼 똑바르게 들어와 심장을 베었다. 나는 이미 망가졌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먼저 가족을 지키려 하는 걸까? 그날 이후 집은 다른 공간이 되었다. 식탁에는 여전히 밥그릇 4개가 놓였지만 내 자리는 희미해졌다. 수저가 그릇에 닿는 소리만 남았고 그 사이로 긴 침묵이 흘렀다. 철수는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갔고 진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영수는 텅 빈 표정으로 라디오를 켰다. 웃음소리는 더 이상 사람의 소리처럼 들리지 않았다. 나는 공책을 꺼내 일기를 썼다. 이 집을 떠나야 한다. 이제는 나를 구해야 한다. 글자를 쓰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고요했다. 밤이 깊자 나는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 하느님, 저를 벌하지 말고 살려주세요. 그건 처벌을 피하려는 말이 아니라 살아남고 싶다는 가장 솔직한 고백이었다. 며칠 후 나는 모르는 동네의 작은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사회복지사가 말했다. 정화야, 여기서 잠시 지내자. 철제 문이 열리며 희미한 비누 냄새가 났다. 복도는 길었고 끝에는 좁은 창이 있었다. 숙소방에 들어가자 낡은 2층 침대와 작은 철제 사물함이 보였다. 창문 너머로는 낮은 산등성이와 빨래줄이 보였다. 첫날 밤 나는 불을 끄고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누구의 발소리도 재봉틀 소리도 들리지 않는 밤. 정막은 처음엔 무서웠고 조금 지나자 낯선 안도감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종소리가 울리고 일정이 시작됐다. 세면, 아침, 청소, 공부, 상담. 반복은 처음엔 딱딱했지만 생각을 붙잡아주는 구조가 되어주었다. 식당에서 마주 앉은 한 아이가 씩 웃으며 말했다. 너 새로 왔지? 난 미영이야. 밥 괜찮지? 여기 밥 생각보다 맛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색한 침묵 끝에 미영이 말했다. 처음엔 다들 힘들어해. 근데 조금씩 괜찮아져. 조금씩이라는 말이 마음에 남았다.
오후에 이선미 선생님이 산책을 제안했다. 시설 뒤편 작은 산책로를 따라 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다. 바람이 지나가면 잎들이 서로 부딪혀 작은 소리를 냈다. 선생님이 물었다. 적응은 어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 시간은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해. 나는 망설이다가 물었다.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뭘 잘못해서. 선생님은 걸음을 멈추고 내 어깨를 잡았다. 정화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그 말은 마치 얼어붙은 물 위에 떨어진 작은 돌 같았다. 눈에 보이지 않게 균열이 퍼져나가는 느낌. 산책길 끝 벤치에는 늘 앉아있던 할머니가 있었다. 흰 머리를 묶고 햇빛을 눈꺼풀에 얹은 채 느리게 고개를 돌렸다. 새로운 아인가? 네, 정화예요. 내가 인사하자 할머니가 손짓했다. 이리 와 앉아. 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더 깊게 불어왔다. 할머니가 나무들을 가리켰다. 저 나무들 겨울엔 다 죽은 줄 알았지. 잎도 없고 가지도 말라 보이고. 근데 봄이 오니까 다시 살아났잖아. 죽은 게 아니었던 거야. 잠깐 기다린 거지. 나는 조용히 나무들을 바라봤다. 초록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땅속에서 밀어 올린 답처럼 보였다.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사람도 그래. 겨울은 길고 춥지만 봄은 꼭 와. 그 사이를 버티는 게 사는 거야. 나는 이유 없이 울음이 났다. 할머니는 울어도 돼. 하고 말했고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다.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저는 다시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그럼. 이미 시작했어. 이렇게 묻는 것부터가 시작이야. 시설로 돌아오는 길, 햇빛이 비스듬히 떨어져 흙먼지 위에서 반짝였다. 나는 내 발등에 비친 빛을 보며 생각했다. 어둠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내 발 옆에도 빛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다. 아무 소리도 아무 그림자도 없이. 그리고 꿈에서 나는 멀리 바다가 보이는 길을 걸었다. 바람은 찼지만 심장은 따뜻했다. 다음 날 상담실에서 선생님이 물었다. 정화야,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게 뭐야?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살고 싶어요. 남들처럼 아니, 최소한 도망치지 않는 하루를 살고 싶어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 절대 잃지 마. 그로부터 며칠 뒤 병원에서의 기록과 학교의 보고가 정리되며 어른들 사이에서는 낮고 긴 이야기들이 오갔다. 나는 과거를 모두 말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예전의 침묵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눈앞에 놓인 작은 일들, 이를테면 아침에 스스로 이불을 개고 누군가의 인사에 눈을 보고 답하고 밥을 천천히라도 끝까지 먹는 일 같은 것부터 하나씩.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간은 느리고 조용하지만 분명히 진행되는 시간이었다. 나는 그 시간 속에서 아주 작은 걸음으로 앞으로 가고 있었다. 시설 생활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다. 하루는 아침 기상으로 시작해 식사, 청소, 공부, 그리고 저녁 기도로 끝났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는 생각을 덜하게 되었고 그게 오히려 편했다. 밤마다 들리던 재봉틀 소리도 문 여는 소리도 이제 없었다. 그 대신 새벽에 들리는 참새 울음과 창문을 스치는 바람이 나의 새로운 배경음이 되었다. 미영이는 나에게 처음으로 웃음을 준 친구였다. 정화야, 오늘 국 맛있지? 작은 농담에도 둘 다 웃었다. 웃음은 오랜만이라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마저 따뜻했다. 선생님은 내게 새로운 일들을 권했다. 정화야, 그림 그려볼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얀 도화지 위에 꽃을 그렸다. 붉은 봉선화, 그리고 푸른 하늘. 처음엔 색이 어울리지 않았지만 다시 칠하다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 선생님은 그림을 보며 말했다. 이건 내가 앞으로 피울 꽃이야. 그 말이 내 안에 남았다. 그의 여름 시설에서는 지역 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여름 캠프를 열었다. 강가에서 모래성을 쌓고 밤에는 모닥불 옆에 둘러앉아 노래를 불렀다. 나는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불은 태우지만 동시에 따뜻하다. 나에게도 그런 온기가 남아있을까? 그날 밤 선생님이 내게 말했다. 정화야, 넌 불처럼 강해질 거야. 그 말이 희미한 믿음이 되었다. 몇 달 뒤 나는 중학교 복학을 허락받았다. 처음엔 교문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떨렸다. 그러나 새 교실에서 만난 담임은 예전과 달랐다. 그는 내 이름을 부르며 부드럽게 웃었다. 정화야, 내가 여기 있다는 게 참 반가워. 그 말 한마디가 두려움을 조금 덜어주었다. 나는 천천히 사람들과 눈을 맞추는 법을 배웠고 누군가 다가올 때 움츠러들지 않는 연습을 했다. 교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얼굴을 스치면 그 빛이 내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듯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몇 해 뒤 나는 시설을 떠났다. 20살의 봄이었다. 나를 배웅하던 미영이는 울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다. 우리 언젠가 다시 보자. 나는 웃었다. 응, 봄날에.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헤어졌다. 그 후 나는 직업훈련원에 들어가 제과제빵과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다. 처음엔 손이 서툴러 빵을 태우고 커피 맛을 망쳤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간들이 즐거웠다. 실패가 두렵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은 뒤라 더 잃을 것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훈련이 끝나갈 무렵 한 강사가 말했다. 정화야, 넌 손끝이 섬세해서 플로리스트가 잘 어울릴 거야. 꽃이라니 그 말은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다. 마당에 피었던 봉선화, 그리고 봄마다 피어났던 작은 들꽃들. 나는 그 길을 택했다. 23세 봄 군산 바닷가 근처에 작은 가게를 얻었다. 간판에는 봄날 플라워라는 글자를 새겼다. 새벽이면 문 앞에 물을 뿌리고 화분잎을 닦았다. 해가 떠오를 때마다 유리창 너머로 빛이 들어와 꽃잎 위에 고였다. 그 빛이 나를 깨웠다. 손님들은 대부분 근처 어촌 사람들과 노부부였다. 장을 본 손이 가게 문을 밀고 들어오며 말했다. 여기 오면 향기가 참 좋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카네이션이 예쁘게 피었어요. 사람들은 꽃을 고르며 내게 사소한 이야기를 건넸다. 아들의 결혼식, 손녀의 생일, 그리고 그들의 젊은 시절. 그 이야기 속에서 나는 점점 사람 냄새를 배웠다. 세상은 여전히 잔인할 때도 있었지만 동시에 다정했다. 어느 봄날 낯선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봉투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보낸 사람 박영수. 손끝이 떨렸다. 편지를 열자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누나, 미안합니다. 너무 늦었지만 평생 잊지 못합니다. 나도 벌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글씨는 울퉁불퉁했고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다. 나는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흔들렸다. 나는 천천히 펜을 들었다. 영수야, 나는 내가 어떤 벌을 받는지는 몰라. 하지만 다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길 바란다. 그것이 내가 살아서 해야 할 일이다. 짧은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나는 처음으로 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날 밤 가게에 불을 끄고 혼자 앉았다. 창문을 열자 봄비가 내렸다.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나는 손에 쥔 편지를 바라보다가 속삭였다. 그래, 이제 됐어. 내 안의 겨울은 정말로 끝나가고 있었다. 며칠 뒤 이선미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화야, 잘 지내지? 네, 선생님. 꽃집을 열었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피운 꽃 꼭 보고 싶다. 우리는 한참을 웃었다. 전화가 끊기고 나는 가게 문을 열고 나왔다. 저녁 노을이 바다 위에 길게 누워 있었다. 파도는 잔잔했고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자장가 같았다. 가게 한쪽 벽에는 내가 그린 첫 그림이 걸려 있었다. 붉은 봉선화와 푸른 하늘. 시설 시절 선생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건 내가 앞으로 피울 꽃이야. 이제 그 꽃은 내 앞에서 실제로 피어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잎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선생님, 저 이제 괜찮아요. 밤이 깊어가자 가게 앞 가로등이 켜졌다. 그 불빛 아래 꽃잎들이 하나둘 잠들 듯 고개를 숙였다. 바다에서는 파도 냄새가 불어왔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모든 소리가 좋았다. 세상이 여전히 움직이고 내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어린 소녀 한 명이 가게 문을 열었다. 꽃 선물하고 싶은데요. 누구에게 줄 거니? 엄마요.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작은 흰 장미를 골랐다. 이건 위로의 꽃이야. 마음이 아플 때 잘 어울려. 소녀는 꽃을 품에 안고 고맙다고 말했다. 문이 닫히자 향기가 남았다. 나는 그 향기를 들이마시며 생각했다.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구나. 밤이 되자 하늘엔 별이 떠 있었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았다. 나는 손을 모아 기도했다. 하느님, 이제는 저를 벌하지 말고 저를 쓰세요. 누군가의 어둠 속에 빛 한 줄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어릴 적의 울음과 달랐다.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였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세상은 한때 나를 짓눌렀지만 이제 나는 그 세상을 조금이나마 품을 수 있게 되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꽃잎 몇 개가 공중에서 빙글 돌다 내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나는 미소 지었다. 봄은 다시 오는구나.